자, 이번에는 2장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평등, 자유, 연대, 사회적 적절성, 그리고 효율, 정의 등등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평등의 유형에는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수량적, 산술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결과의 평등하고 비례적 평등을 좀 비교를 한다면 자원 배분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의 노력의 차이, 기여의 차이, 능력의 차이, 성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공헌 혹은 욕구에 따라, 기여에 따라 당연히 사회적 자본은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지. 그래야 공정한 거지. 혹은 공평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결과의 평등하고 비례적 평등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회민주주의에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실 똑같은 분배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좀 더 평등하게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이쪽은 낮추고 이쪽은 높여서 좀 더 차이 나지 않는 결과의 차이를 좀 더 좁혀주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의미에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적 평등과 대비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게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하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다른 평등에 비해서 기회의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시켜주는 방식으로 보다 더 그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옆 페이지에 있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걸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주로는 돈이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여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치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유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을 지지하는 성격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이런 것은 결과의 평등하고 관련이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대표적인 제도는 공공부조고요. 공공부조의 주된 재원은 정부의 일반 조세 혹은 일반 예산입니다. 근데 그 예산은 즉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자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예산을 이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국가에 의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극적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옆 페이지에서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간섭으로부터,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이나 타인의 의지로부터 혹은 강제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기본으로 국가가 부자들의 재산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 자유, 간섭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자들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공공부조 제도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자유의 침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민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가 결과의 평등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경우도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이면 누구나 똑같이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구조예요. 이것도 수령적 혹은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NHS죠. 얘는 1946년에 영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거는 세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의료 보장을 받는 제도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비례적 평등은 자원을 배분할 때 그 사람의 노력, 능력 혹은 성과 혹은 기여 혹은 그 사람의 욕구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떨 때 어느 만큼을 분배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인 평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도 기회의 평등도 결과의 평등보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민간보험은 강한 철저하게 보험 수리 원칙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부 보험 수리 원칙을 따지지만 그거보다도 강조하는 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 수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형평성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그 3페이지의 사회복지 역사를 얘기할 건데요. 1834년 신빈민법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선 이하의 빈민들에게 국가가 처우를 할 때는 그 선 위에 있는 사람들, 즉 자력으로 노동을 하여 살아가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최하 수준보다는 무조건 빈민에 대한 국가의 처우 수준은 낮아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지 이 처우가 이들을 오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신빈민법의 열등 처우의 원칙도 비례적 평등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회의 평등은요. 자원을 배분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 뭐 예를 들어 취업 시장에 그다음에 교육 기회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고 동등한 과정을 보장한다면 그러면 기회도 똑같이 줬고 같은 룰을 적용을 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와 결과를 낼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이지 이건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주는데 초점을 두고요. 자, 근데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결과의 불평등을 기본으로 인정하는 관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평등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1965년 헤드스타트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그때는 이제 희망스타트,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중에 이름을 드림스타트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의 헤드스타트라든지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교육적 기회는 동등하게 주자라는 마인드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도 고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도 고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을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제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본으로 그냥 시장에 니네들도 자유롭게 참여해라고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 사람은 자꾸 뽑지 않으려고 하는 배제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저 소극적인 기회만 보장해서는 교육받을 수 없고 취업에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국가가 그들이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은 이들도 채용하도록, 그다음에 일정 비율은 이들도 입학시키도록 아예 법과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얘기하고 적극적 조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혹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나 취업기회에서 불리한
집단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우대해주는 집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평등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회평등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건의 평등, 조건의 불리함을 시정하는 조치다 해서 조건의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 1급 시험에서는 조건의 평등도 결국은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기회 평등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이제 자유의 유형에서 소극적 자유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의 개입을 좋아하지 않는 마인드가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보수주의라든지 뭐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관점들은 국가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지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가난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없고 저걸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국가가 그래도 최저 생활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국가 개입을 가장 강조하는 이념이 사회민주주의 혹은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강조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돕는 거죠. 연대입니다. 혹은 사회적 연대예요.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 뭐 이런 거, 상호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타적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뭐 등등등 그 외에 사실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대 마인드를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공동의 위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에서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우리가 함께 대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낸 세금을 특별히 조금 더 저소득층을 돕는 데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본 마인드는 연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학자 드리겜은 연대의 유형을요. 옛날에는 전통사회에서는 동질성과 유사성에 기초한 야 너도 야 나도 어머 우리가 이제 예전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학교고 같은 지역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질성, 유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집단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동의 집단에 속해서 너도 나도 그거 이러면 빨리빨리 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계적 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동질성이라든지 동등성이 있을 때 야 너도 야 나도 어머 이런 식으로 연대가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랑 상대적으로 이질적일수록 그럴 때는 연대가 약하죠. 이거를 2025년 올해 시험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배타성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이 변화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분업화예요. 노동의 분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집들 보면 이 집도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까지, 이 집도 씨 뿌리고 거두는 것까지. 그러니까 각 집이 사실은 비슷한 농사를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요. 같은 회사를 다녀도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노동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 부서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고 이런 걸 우리가 노동의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질성이에요. 너도 이걸 하고 나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정의 어떤 집단에 속해서 너도 이거 나도 이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집단성을 너도 나도 이런 걸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개개인을 강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특징인 거고요. 서로 다른 위치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만 결국은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질성이 갈수록 강조가 되고 있고 서로 다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현대사회의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드류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적절성 혹은 적절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제 1장에서 민간보험하고 사회보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보험은요. 철저한 개인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인적 형평성 혹은 보험 수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이 당연히 많이 받는 요것만 지향하지만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것도
또 일부 연금 제도에서는 반영을 하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다?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적절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급여죠? 예, 기본적인 니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는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이 가능하게 급여를 보장할 것. 그다음에 이제 국기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보장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욕구의 주관성, 즉 나는 이게 이만큼 필요해요. 나는 이게 이만큼 필요해요. 각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것대로 다 맞춰서 둔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정책이 개개인의 선호나 욕구나 양 이거를 하나하나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어도 자, 이 정도 선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게 매년 국기법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게 뭐예요? 최저 급여 유형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게 되잖아요. 보장 수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뭐 작년에 비해서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생계급여는 이 정도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선을 정하고 그 선 이상은 보장할 것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변하죠. 그래서 우리도 매년마다 최저 보장 수준을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 적절성의 기초에서 자원 배분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우 보험회사, 시장, 민간의 보험회사는 사회적 적절성이 아니라 개인적 형평성만 고려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이제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본으로 적절성의 가치를 지향을 하는 거는 충분한 급여를 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급여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있고 적게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에게 마음 같아서는 충분한 급여를 보장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형평성은 기여한 만큼 비례해서 급여를 주는 게 많이 낸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준 사람 적게 주는 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적게 냈지만 그래도 많이 주자라고 하는 지향을 갖는 사회적 적절성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게 주로 이런 거죠. 최저가 붙은 거예요. 적어도 이만큼 이상은 주자. 왜 그러죠? 그 밑으로 주면 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 이상은 주자라는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장 수준은 적절성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율입니다. 효율의 유형도 파레토 효율이 있고요. 수단적 효율 혹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있어요. 파레토 효율은 가장 이상적인 자원 배분 상태. 여기서 좀 더 배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방탄소년단의 B가 있고요. 지민이가 있습니다. 둘 다 95년생이에요. 자, 95년생이 왜 중요한가? 이거 법제론에서 우리가 법 연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B하고 지민이가 둘 다 피자를 한 3조각 먹었을 때 딱 좋아요. 이게 이제 효용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B한테는 피자가 4조각이 있고 지민이한테는 1조각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지민이는 아직 좀 모자라요. 그렇죠? 그러면 지민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B가 1조각을 줍니다. 자, 이때 말이에요. 자, 기본으로 지민이도 B도 효용이 딱 좋은 건 3조각이에요. 그럼 이때 B가 지민이에게 1조각을 주었을 때 태영이, 그러니까 B의
효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세 개가 딱이고 어차피 하나는 남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민이한테 줌으로써 나의 효용은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지민이의 효용은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효용을 마이너스 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이걸 파레토 효용 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자가 나한테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10,000원을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그 10,000원이 굉장히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 10,000원 그 사람한테 줬다고 특별히 나의 효용이 마이너스 되는 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값지게 쓰는 걸 보고 또 약간 뿌듯해. 그러면 기본으로 나의 효용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저 가난한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죠. 이건 뭐에 해당해요? 파레토 개선에 해당합니다. 마치 B가 지민이에게 한 조각의 피자를 건네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B가 3조각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는 2조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민이는 여전히 한 조각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이 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B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민이의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하나를 줘버리면 그러면 얘의 효용은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수단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 정책이 막 완벽히 이상적인 자원 배분 상태 파레토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이나 정의나 연대나 적극적 자유의 가치인 거고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아껴 쓸 수 있을까 해서 이 효율은 사실 다른 더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이 수단적 효율에는 목표 효율과 운영 효율 혹은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1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목표 효율과 운영 효율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보다도 보편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은 운영효율성이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심플하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높지만 이제 공공부조처럼 선별적인 제도는 진짜 필요한 대상에게만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로 하는 그 대상에게만 예산을 쓰는 것을 목표효율 혹은 대상효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인 공공부조 제도일수록 목표효율성이 높고 보편적인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일수록 운영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효율은 행정경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목표효율은 진짜 그 목표가 되는 대상에게만 자원을 집중할당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낭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수단적 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의 혹은 사회정의예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존 롤스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롤스 전에 제레미 벤담이 있죠.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 하면 우리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행복의 총량이 1,000원인 사회와 행복의 총량이 2,000원인 사회가 있다면 얘가 더 정의롭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롤스는요. 행복의 총량, 그러니까 총량이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배분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이 사회는 이 1,000원을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고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회는 행복의 그러니까 총량인 2,000원을 한두 사람이 다 쥐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극빈해요. 그럼 어디가 더 정의롭다? 이 기본으로 롤스는 이쪽이 더 정의롭다. 그러니까 정의의 핵심은 배분의 정의가 중요하다. 배분적 혹은 분배의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본으로 분배가 너무 정의롭지 않다면 그때는 국가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차등적으로 챙기는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사회 정의의 롤스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기본으로 롤스도 자유주의적인 정통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가 꼭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롤스의 사회정의의 구성 요소는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그리고 차등의 원칙, 최소 극대화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에 대해서 사회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않는 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사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이 사회가 공정해라고 동일한 어떤 합의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공정해라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입장의 차이를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입장의 차이를 모두 다 같다고 전제를 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10명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회에는 다양한 지위와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면 가장 공정하겠는가를 합의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느 위치에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입장은 다 똑같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원초적 상황이다,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공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의 사회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에 대한 이제 합의의 절차적 장치로서 무지의 베일을 가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 상황 혹은 원초적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계약, 이제 정말 공정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걸 도출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임을 가장 국가가 더 많이 챙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많게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밑바닥을 적어도 특정 선까지는 챙겨주는, 이거를 이제 밑바닥을 가장 많이 챙기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통해서 분배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는 요런 분배의 정의를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롤스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롤스로이스 자기차라고 외우세요. 자유, 기회, 차등입니다. 이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1원칙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공정한 기회균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회평등에서처럼 예를 들어 교육받을 기회, 그 다음에 취업할 기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자. 근데 같은 기회를 부여받고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수준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국가가 그중 누군가를 챙기게 되는데 누구를 더 많이 챙기게 된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챙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국가가 모두에게 똑같이 챙기지 않고 쟤네만 더 챙겨요? 이런 걸 우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공정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자, 왜 걔만 더 챙겨요? 라고 얘기할 때 그 걔가 사회에서 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챙기는 구조라면 이게 이제 차등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차등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더 국가가 챙기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차이가 많이 생기면 국가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더 챙기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노직은요,
그 롤스하고 같은 학교, 그러니까 하버드대 정치철학과에 같이 재직을 했던 후배 교수인데, 자 바로 로버트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 책이 나오자마자 한 3년 뒤에 새로운 책을 써서 그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유 합법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가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부자의 소득이 실제로 이제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절차상으로 뭔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을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또 뭔가를 받고 이런 돈의 교환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게 없다면 부자가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근데 국가가 저소득층을 떼어주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삥 뜯어가는 거, 이거야말로 오히려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해서 재분배를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굉장히 반대하는 게 로버트 노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식의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최저국가를 강조하는 게 로버트 노직이고요. 자,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마이클 샌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올 때는요, 오답 찾기예요. 근데 그 오답이 이미 기출에 나왔던 것을 오답으로 보통 끼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마이클 샌델 문제도요, 마이클 샌델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해놓고 거기서 무지의 베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의 베일은 누구 거죠? 마이클 샌델이 아닙니다. 정의론을 얘기했던 이 롤스의 정의론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지 하고 오답 찾기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입니다. 뭐 다양한 이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지와 윌딩 혹은 조지와 와일딩이라고도 읽어요. 자, 이들이 이제 제시했던 사회복지의 사상 혹은 사회복지 이념입니다. 기본으로 조지와 윌딩은요, 예를 들어 이제 이쪽 크게 이제 4개로 이야기를 하시면 기본으로 이제 4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4개를 이해하는 거예요. 얘를 신우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신우파는요,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해요. 그 개인주의 가치는 개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집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집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 좋아, 집합주의 반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라고도 얘기하고 중도 노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기본으로 집합주의, 국가가 막 개입하는 걸 기본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 국가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국가 개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나는 국가 개입 싫어, 복지국가 싫어, 요 입장이 신우파 반집합주의고요. 뭐 나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국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 해서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혹은 사회복지 정책을 인정하는 이 입장을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강조하는 것은,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으로는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본주의가 알아서 문제 다 해결하니까 국가는 빠지셈, 요게 이제 신우파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스스로 못할 때도 있으니 그때는 국가가 돕고 빠져라 라는 입장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국가의 복지 역할,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정책을 가장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기본으로 얘네들은요, 보다 평등한 사회주의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건 뭐죠?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의 본질은 불평등입니다. 근데 불평등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다 평등한 사회주의로 가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혹은 다리가 필요해요. 이게 뭐다? 복지국가다. 혹은 사회복지 정책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은 기본으로 재분배를 통해서 보다 더 평등을 실현하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혹은 복지국가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불평등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다 더 평등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등한 사회주의로 가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요런 입장을 우리가 그런 입장을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요 마지막 여기는 마르크스주의예요. 자, 마르크스주의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 싫어하는 거죠? 자본주의 완전 싫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평등한 사회주의를 강조를 하죠. 자, 근데 기본으로 시장이라는 거,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건 그 자체가 불평등을 향해 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자원 배분을 시장이 불평등하게 하고 난 후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이 그 뒤에 그걸 재분배하는 방식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한 체제를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마르크스주의는요. 뭐를 없애야지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없애야. 즉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 자체를 하는 거. 그 국가가 사회복지를 통해 재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애초에 처음부터 대체하는 거, 시장과 자본주의를 없애는 거, 이게 평등의 실현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가 분배 자체에 관여를 하게 되면 뒷댐하듯이 그러니까 뭐죠? 뒤에 그죠?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재분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철폐만이 평등 실현의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고 사회복지 필요 없다. 복지국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입장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페미니즘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이다. 뭐 일부 여성가 차별에 좀 이게 차별의 완화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으로 녹색주의에서는 복지국가가 주로 발달한 나라들은 산업화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산업화의 여파로 결과로 환경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화와 동반 상승하는 복지국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 복지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네, 뭐 예를 들자면 신우파는요 복지국가 싫어. 얘는 시장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우리는 집합주의 싫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가장 중요해. 근데 오히려 사회복지가 그 개인주의에 방해가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해가 돼.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해. 사람들이 기본으로 시장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복지국가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때문에 그거 믿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노동을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장에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 돕는 거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오버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신우파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신우파는 국가 개입을 싫어합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서 기본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최저 수준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개입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소극적인 자유 침해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런 걸 강조하고요. 정부 역할 축소하는 걸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파는요 기본으로 사회 안정이나 질서의 유지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필요할 수 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사회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훼손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실업이라든지 고용의 불안정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뭐 시장이 퍼펙트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국가 개입이 필요 없겠지만 실제로 자본주의는 그걸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충해주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 완전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보다 더 평등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어. 그래서 복지국가를 가장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고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가장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으로 마르크스주의는요, 자본주의 철폐만이 기본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을 인정을 하고 그걸 사후적으로 복지국가가 재분배를 통해서 다시 조금 조정한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 없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 녹색주의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기타의 사회복지 이념으로 사회 신자유주의가 표현이 되는데 이 신자유주의는요, 사실은 신우파하고 같은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조지와 윌딩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지와 윌딩은 이런 입장을 신우파 혹은 반집합주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결국은 신자유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복지에 관여하는 거, 시장에 관여하는 거, 기업 규제하는 거 다 싫다. 그냥 국가는 가장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막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 아우 싫다. 그래서 아까 시장에서 스스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 복지 정도, 가장 최소한의 복지 정도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인주주의는요. 케인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서구의 복지 발달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가치가 되게 강하잖아요. 국가가 개인들의 삶에 간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193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대공황입니다. 뭐가 죽어가요? 경제가 죽어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의 생각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손 놓고 있었는데 완전히 경제가 죽어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국가 개입이 필요하구나. 이제 왜 경제에 국가가 필요한가, 국가 개입이 필요한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얘기했던 인물이 케인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결국은 경제는 죽는다. 근데 아무리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돈이 돌지 않아요. 그럼 다 죽는 거거든요.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를 촉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뭐 중심에, 소득보장 중심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는 맥락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했던 이념이 케인즈주의가 됩니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경제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구 발달사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1990년대 영국의 기든스는 제3의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지 엄청나게 발달도 시켜봤고 이게 이제 1945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대략 30여 년간의 중반이에요. 이제 30여 년간의 복지국가 엄청 발달을 시켜봤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가 휘청하면서 사실 세금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복지를 더 이상 국가가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했던 신우파 정권이 이제 1980년대죠. 그 후에 주로는 1980년대에 신우파 정권이 국가 개입 확 줄이죠. 복지 확 줄이고요. 복지 예산도 확 줄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완전 국가에 의해서 발달이 됐던 시대, 그 다음에 국가 개입을 복지에 대해서 가장 최소화했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쪽은 국가 혼자 복지고 장구치고 다니 너무 비효율적이고 인간적이긴 하지만 이쪽은 너무 국가가 개입을 안 하니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이거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제3의 세 번째 길을 가보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기든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너무 시장만 중심이고 이쪽은 너무 복지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근로와 그 다음에 복지,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를 연계하는 방식의 근로 연계 복지를 이제 강조했던 게 제3의 길이다라는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